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하이데크의 공간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이데크에게서는 이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만큼이나 중요하고요. 현대 건축학계에서는 하이데크의 공간 개념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학습하면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초원론적으로 전개되는 전기 사유에서 하이데크는 세계 내부적인 용재자의 공간성, 현존재의 공간성, 세계에 속한 공간성을 제시한다. 존재사건적으로 전개되는 하이데크의 후기 사유에서 그의 공간 개념은 건립, 거주, 사유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사물과 세계와 관련되어 주제화되면서 두드러지게 된다. 이 문장을 보니까 하이데크 철학이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게 알려지네요. 전기 철학을 초월론적 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초월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초월해서 세계로 나아가 있다. 이미 세계로 초월해 가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초월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간이다. 이걸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후기 철학에 오면 존재사건적 철학을 전개하는데요. 이것은 존재 이해가 역사적으로 시기마다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존재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 사건이 이 현대 시대에는 필요할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했지만 파르메이데스의 일자로서의 존재나 플라톤의 이데아로서의 존재,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로서의 오시아로서의 존재자, 또는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존 개념으로 지칭되는 존재, 이런 것들이 각 시기마다 달리 이해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 이해의 사건이 역사 시기별로 전개된다면, 그리고 현대 와서 이 존재자의 존재가 사람들의 관심사 바깥으로 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존재 이해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의 후기 철학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의 후기 철학, 후기 사유 속에서 건립, 거주, 사유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이 지상에 거주한다는 것은 건립하는 일과 사유하는 일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건립은 동식물의 양육과 건축물의 건축,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는 말이고요. 사유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유인데, 이런 사유와 건립이 인간의 지상에서의 거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립이라는 말에 건축물의 건축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 맥락에서 하이데크가 공간 개념을 또 많이 사유하는데요. 우리는 아마 이 후기 철학의 공간 개념은 다루지 못하고 전기 철학의 공간 개념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 사유에서의 공간 개념을 보겠습니다.
용제자의 공간성, 용제자 익숙해졌나요? 쓸모를 갖고 있는 존재자, 쓸모를 지닌 채로 존재하는 것을 용제자라고 그랬어요. 예, 배려적 시선이 용제자의 가까움의 정도, 가까움과의 거리를 규제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와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물에 대한 나의 거리는 서로 달라지죠. 사물에 대한 나의 거리 또는 사물에 대한 나의 가까움이 달라집니다. 배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려라는 말은 전 시간에 언급했지만 용제자에 대한 인간의 태도 방식을 말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방식은 고려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용제자의 용제성을 염두에 두고 용제자를 다룰 때 배려적 시선으로 용제자에 다가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공간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선 도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우선이라는 말은 가장 앞서서 만나지는 존재자도 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것 외에도 대개에 있어서 가까이 존재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제자는 가장 앞서 만나지는 존재자이기도 하지만 대개에 있어서 가까이 존재하는 존재자이다. 여기서 가까이는 어떻게 말할까요?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가까움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하이데거는 물리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 그거보다 선행하는 현상으로서의 가까움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심리적인 가까움이라는 뜻으로 일단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까움은 하이데거 열대 일상적인 교섭에서 용제자가 갖는 한 성격이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방에서 제일 가까운 존재자가 뭐예요? 책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침대인가요? 모르긴 몰라도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존재자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컴퓨터와의 가까움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책과의 가까움, 그 다음에 뭐 침대와의 가까움, 이런 순서가 되리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제자와 그때마다 상이한 가까움을 갖는다. 용제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까움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배려적 시선이 용제자의 방향을 규제한다고? 용제자가 어느 방향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 예컨대 여러분 우산을 어디다가 둬요? 현관 쪽에 두지요. 여러분이 마실 물을 사오거나 마실 음료를 사면 어디다가 둡니까? 부엌 쪽에 두겠죠. 부엌의 냉장고 속에 두겠죠. 우리는 용제자를 배려하면서 용제자가 어느 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제자의 방향과 거리는 가까움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방향과 거리에 의해 이 용제자의 자리가 정해진다. 얼마만한 거리에 또 어떤 방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용제자의 자리가 정해진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배려적 시선은 용제자를 가까움의 방식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 도구가 그때마다 접근 가능한, 도구가 접근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도 용제자를 규제한다. 그래서 용제자의 가까움은 언제나 방향이 잡혀있는 가까움이다. 네, 컴퓨터는 어디 있어요? 집안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여러분의 방에 있죠. 여러분의 방에서도 어디 쪽에 있나요? 어, 방문 옆쪽인가요? 창문 쪽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의 자리를 설정하겠죠. 예, 자리와 방향이 잡혀 있는, 자리와 방향에 의거해서 형제자의 자리가 정해진다라고 그랬네요. 이때 자리라는 말은 다른 도구들과의 연관 속에서의 자리다. 자, 컴퓨터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죠. 이게 책상 위에 놓여져야 하고요. 책꽂이 앞에나 옆에 놓여져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책상과 책장과 책꽂이와 뭐 마우스와 등등과 연관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 자리는 방향과 거리를 통해서 구성된다. Richtung und Entferntheit 이렇게 말하네요. 예, 자리는 자리들 전체, 즉 도구 전체로부터 규정되고 이것은 다시 방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용제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골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뜰 장독대 앞쪽에 고추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가 하나의 용제자인데요. 장독대 위에서도 앞쪽에 놓여 있죠. 장독대는 뒷뜰에 놓여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독대를 비롯해서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등등이 도구 전체를 구성하죠. 그걸 우리 통칭해서 장독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도구 전체 속에서만 갖는 그 자리는 물론 물리학적인 의미의 위치, 스텔레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각각의 자리는 한 용제자가 그리로 귀속하는 저기와 거기이다. 그때마다의 자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한 도구의 자리이고 그래서 도구 연관에 의거해서만 가능한 한에서 그 자리는 언제나 이미 주의소개적으로 존재하는 도구 연관에 서로를 향해 방향 잡혀 있는 자리들 전체로부터 규정된다.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들 사이에 연관이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것, 그것은 앞쪽에 놓이게 됐죠. 덜 자주 사용되는 건 뒤쪽에 놓여지겠죠. 그리고 햇볕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 담긴 항아리는 햇볕이 잘 드는 쪽에 놓을 것이고 오히려 햇볕이 덜 필요한 항아리는 햇볕이 덜 드는 쪽에 놓여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구 연관들 전체 속에서 하나의 항아리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방향을 보면은 뒷뜰이라는 방향 속에서 또 장독대 위라는 방향 속에서 고추장 항아리가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네요. 도구 전체는 일정한 귀속성을 지니고 있다. 장독대는 어디로 속해 있음을 지니고 있는데 그 어디로 장독대의 경우는 뒷뜰로 속하죠.
이 뒷뜰에 속하면서 장독대라는 자리 전체가 지정되네요. 이러한 어디로를 하이데크는 디게겐트 방면이라고 쓰는데요. 뭐 방역, 구역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는 아마 방면, 서울역 방면, 남대문 방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성균관대 방면 이런 말들이 가능하겠죠. 도구연관이 가능적으로 귀속하는 그 어디로라는 방면은 언제나 이미 배려적인 교섭 속에서 배려적 시선에 의해 미리 파악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항아리에 교섭할 때 이미 항아리가 어느 방면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요. 뒤뜰 방면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남대문 시장이 어느 방면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도 하나의 커다란 죄송해요. 하나의 커다란 용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용제자는 서울역 방면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어떤 도구의 어디, 보라는 것은 그 자리인데 도구 연관의 일정한 기속성의 그 어디로가 선행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 즉 고추장 항아리가 장독대 앞쪽에 어디 앞쪽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 놓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장독대라는 도구 연관 또는 도구 전체가 뒷뜰에 귀속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행적으로 밝혀져 있다라는 건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추장 항아리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장아찌 항아리 등등의 도구 연관이 어느 방면에 있는가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상어예요. 보인, 보, 일상어를 가지고 철학적 사유를 전개한 것이 하이데거의 특징이네요. 그런데 방면들을 결정해 주는 것은 전체 방면들입니다. 근데 자리의 예는 위나 아래, 책상 위 이런 거요. 또는 선반 아래, 탁자 뒤에 이런 것인데요. 이러한 자리들은 천장의 바닥의 문 옆에와 같은 구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의 선행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천체 방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일출, 대낮, 일몰, 한방과 같은 자리들을 갖고 있는데 일출은 동쪽이죠. 대낮은 중천이죠. 머리 위죠. 일몰은 서쪽이죠. 한밤은 사라짐이지요. 이것들이 태양의 자리인데 이 자리들은 방면들에 대한 강조된 표지들이다. 즉 이런 자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방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동쪽 방면, 서쪽 방면, 남쪽 방면, 북쪽 방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동이 트는 방면, 해가 지는 방면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방면들은 지리학적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전체 방면들 힘멜 객엔덴이라는 것은 뭐 방위들이라고도 번역되는데 그 어디로를 즉 방면을 미리 내어주고
그 어디로는 자리들로 점유될 수 있는 방면들이다. 예를 들면 여기 교회와 묘지가 예로 소개됐는데요. 교회는 태양이 뜨는 쪽에 세워요. 묘지는 태양이 지는 쪽에 건설합니다. 태양의 일출과 일몰에 따라 교회 방면과 묘지 방면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동쪽 방면, 서쪽 방면, 그러면 천체 방면이겠지만 교회 방면, 묘지 방면 이거는 천체 방면에 의거해서 생겨난 2차적인 방면이 되겠네요. 태양은 삶을, 일출이 삶을, 일몰이 죽음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방면을 형성하고 있다. 누가? 교회와 묘지가 이런 말입니다. 방면 속에 자리가 들어있고 또 자리 속에 방면이 들어있다. 예. 방면은 큰 것이죠. 자리는 작은 것이고 공간적으로 보아서. 그런데 방면 속에 자리가 있고 자리 속에 방면이 있다. 이건 의상대사가 말씀하신 일중일체 다중일인가요?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고 다수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 중에 나오는 한 귀절이죠. 일미진중 함십방, 일체진중 역여시. 하나의 먼지 중에 10방향이 담겨 있고, 일체의 먼지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일체의 먼지 중에도 또 10개의 방향 또는 10개 방면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현대 철학자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방면은 자신의 구체화를 자리에서 얻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들은 급편에서 용제자에게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방면은 그때마다 이미 개별적인 자리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예를 들은 거는 이제 교회당을 예를 들어봤어요. 마을 동쪽의 교회당 안에 의자들과 강대상이라고 할 때 강대상과 의자들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고 교회당은 자리 전체 및 방면을 나타내고 마을 동쪽은 전체 방면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마을 동쪽 속에 교회당이라는 방면 속에 강대상과 의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강대상이 교회당과 마을 동쪽을 반영하고 있죠. 반영한다는 뜻에서 교회당이 강대상 속에 들어있고 마을 동쪽도 강대상 속에 들어있죠.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있네요. 또 큰 것 속에 강대상이 교회당 속에 있다라거나 강대상이 마을 동쪽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동의하는 것이죠. 그 반대 방향이 가능하다는 그 의미, 그것이 신기한 것이요. 그것의 의미를 우리나라 화엄종의 그 초조 첫 번째 조사, 첫 번째 스승이 되는 의상대사가 의상계 속에서 말했는데, 의상계는 7자 한자가 30줄로 되어 있으니까 3, 7이 21, 210자인가요? 210자가 화엄경이라는 커다란 경전 10권 이상의 분량이 되는 큰 경전을 요약을 했습니다. 210자로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일중일체 다중일인데 하이데거는 그것을 방면은 자신의 고차를 자리에서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여러분 연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건축을 할 때 야외 건축물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야외 건축물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건축물에 놓인 방면을 반영할 수 있겠지요.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자를 지을 때 정자는 사방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정자를 쳐요. 사방을 내다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방이 정자 안으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정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좌우의 네 방면이 정자 속에 구체화돼요. 그런 정자를 잘 지은 정자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예, 도구 전체의 자리가 도구 전체의 공간성이고 이 공간성의 통일성은 쓸모 전체에 의해 성립한다. 도구 전체의 자리가 도구 전체의 공간성이다. 도구 전체가 공간적이다 이 말은 도구 전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도구 전체가 공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도구 전체가 공간 속에 있다. 어떤 공간 속에 있어요? 물리학적 공간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현상학적 공간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물리학적 공간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은 뒤에서도 조금 언급되겠지만 추상적 공간이죠. 3차원적 추상적 공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상되기 이전에 구체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다양한 용제자들의 자리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군요. 그랬을 때 이 도구 전체의 공간성의 통일성은 쓸모 전체에 의해 성립한다. 왜 그럴까요? 쓸모 전체가 도구 전체를 성립시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도구 하나의 쓸모, 도구 두 번째의 쓸모, 도구 세 번째의 쓸모, 그것들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 연관을 맺고 있는 쓸모들을 쓸모 전체라고 해요. 이 쓸모 전체라는 연관의 덕분에 도구 전체라는 것도 성립합니다. 도구 전체는 도구를 그냥 모아놓으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구 전체를 어떻게 모으나요? 쓸모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구 전체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 짓는 도구들을 모은다고 해볼까요? 망치, 못, 뭐라 그래요? 스패너, 또 벤치, 드라이버, 판자, 이것들을 모은다고 할 때는 그것들 사이에 쓸모 관계를, 쓸모 관련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도구 전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쓸모 전체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신기하네요. 배려하는 현존자에게는 공간이 도구 전체의 공간성이자 도구 전체의 자리다. 자꾸 여러분 물리학적 공간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현상적, 현상학적 공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도구들 전체의 공간적 성격이라는 것은
도구 전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적 시선이 세계 내 존재에 있어서 세계 내 존재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배려적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할 때 도구 전체의 공간성은 발견되어 있는 도구 전체의 공간성으로 발견되어 있는 공간은 그때마다 도구 전체의 자리로 존재자 자체에 속한다. 그렇군요. 도구 전체의 공간성은 도구 전체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그 도구 존재자 자체에 속한다. 이런 말이네요. 이 도구 전체의 공간성으로서의 공간 속에서 물리학적인 공간은 여전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과연 언제나 자리들 속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간은 자리들의 독특하고 쪼개지지 않는 통일성이다. 어때요? 여러분의 방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방 속에 있는 도구들 또는 용제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각각의 자리 속에 그 도구들 전체의 공간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 자리가 결정될 때는 그 도구들 사이에 쓸모 연관을 생각하면서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컴퓨터를 놓을 자리를 결정할 때는 컴퓨터와 책상과 마우스와 책꽂이와 책장과 침대 등등과의 쓸모 관계를 생각한 후에 자리를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네요. 무엇을 통해 도구 전체의 공간성 또는 자리 전체가 자신의 고유한 통일성을 얻는가? 도구 전체의 공간성은 도구 연관에 의해 가능한데 도구 연관은 다시금 쓸모 전체, 즉 도구들이 지닌 쓰임새들 전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근거를 두고 있고 무엇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관련이네요. 그러니까 이 도구 전체의 공간성은 도구 연관에 의해 가능하고 이 도구 연관은 쓸모 전체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쓸모 전체는 무엇에 의해 가능해질까요? 나 자신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용제자들의 쓸모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용제자들과 교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쓸모 전체를 밝혀주는 사람이고 이것에 의해 도구 연관이 성립하고 이것에 의해 도구 전체 공간성이 성립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용제자의 공간성. 용제자에게 있어서 공간성이란 공간적이다라는 즉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말이고 이때의 공간은 방면 또는 자리 전체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공간성은 공간적이다. 그런데 이때 공간적이다란 말은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게 구체적인 공간을 파악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으로부터 자리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리로부터 공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게 지금 하이데크의 의도예요. 그래서 자리 전체가 공간성이다.
자리 전체가 도구 연관의 공간성이다 또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인 공간으로부터 구체적 자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또 방면 즉 자리 전체 안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네요. 그럼 용제자의 공간성은 용제자가 공간 안에 존재함이고 이것은 현상학적으로 용제자가 자리 전체 내부에서 한 자리에 도구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죠. 현상학자가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잊고 있는 어떤 사실들 내지 현상들을 밝혀서 우리 삶을 풍부하게 또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구 전체의 공간성이 도구 전체의 자리인 방면으로 밝혀졌다 그랬네요. 여기서 용제자의 자리가 거리와 방향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의 상황에서 현존재의 공간성은 현존재가 공간적이다라는 말은 거리 잡기를 하고 방향 잡기를 하고 있다 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공간성 이렇게 해서 이것도 현존재가 공간 속에 있다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현존재가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다. 공간을 개방해낸다. 공간을 마련해낸다. 라는 것입니다. 가까움 속에 들어서서 만나지도록 함이 거리 잡기라고요. 예. 어떤 것에 대해 현존재가 가깝거나 멀다 하고 거리를 잡는 일은 사실상 그것을 비발견성에서 발견성 속으로 들어서서 가깝게 합니다. 즉 발견되어 있지 않음에서부터 발견되어 있음 속으로 들어서서 가깝게 하는 일이다.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거리 잡으면서 존재한다. 우리가 그저 여러분이 잘 가는 상점은 얼마나 거리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는 그 커피숍인가요? 그곳은 얼마나 거리에 있는가요? 그 친구를 만날 때 그 거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커피숍에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커피숍에서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용제자들에 대해 커피숍도 용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상점도 용제자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해 거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제자의 가까움과 멀음은 배려적 시선의 배려가 결정한다. 물리적으로도 멀어도 심리적으로는 가깝게 여겨질 수 있죠.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심리적으로 멀 수 있고요. 이 배려적 시선에 의해서 나와 용제자 사이의 가까움과 멀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기까지는 산책길이야, 한달음길이야 할 때는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 속에서 일상적인 거리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리 산정도 거리 잡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는 이미 방면을 전제한다고? 이미 열려있는 방면 속에서 우리가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를 한다. 그런 것이네요. 그래서 방향이 가까움이나 멀면 방향이 잡혀있는 가까움이나 멉니다. 왜?
방면 속에서의 가까우면 뭡니까? 방향이 잡히는 가까움이다 라는 것이네요. 모든 가깝게 함은 거리 잡혀 있는 어떤 것이 거기에서부터 가깝게 되고 그 자리와 관련해 발견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면을 향해 하나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어느 방면을 향해 또는 어느 방면 속에서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네요.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현존재가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의 방식으로 공간적이기 때문에 주의 세계적인 용제자가 그의 공간성에 있어서 만나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존재가 방면 속에서 용제자에 대해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를 하기 때문에 용제자가 그의 공간성에 있어서 즉 그의 방면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가 그때마다 이미 하나의 발견된 방면을 열어 유지하고 또한 방면 내 존재로서 실존해야 한다. 여기서의 방면은 그런데 세계의 공간적 개성의 다름 아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죠. 여러분이 방문하는 동아리도 하나의 세계예요. 동아리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학교도 하나의 세계, 학교 세계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 세계예요. 예배당 세계 또는 불당 세계, 그 단위적인 세계인 것이죠. 수많은 세계가 중복되면서 또는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매번 그런 방면 속에서 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단위적인 세계가 하나의 방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면을 열어 유지하면서 이 방면 속에서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세계의 공간성은 어떤 것이냐? 도구의 자리는 자리 전체에 의해 규제되고 자리 전체는 쓸모에 의해 다시 쓸모 전체는 도구들의 지시 연관 내지 유의성에 의해 규제된다. 그렇게 말했네요. 이것도 근거를 추적해 가는 것이네요. 자, 자리는 자리 전체에 의해 가능하고 자리 전체는 쓸모 전체에 의해 가능하고 쓸모 전체는 도구들의 지시 연관 내지 도구들의 유의성에 의해 가능하고 이 유의성은 무엇에 의해 가능하다고요? 예, 현존재 자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현존재 덕분에 유의성이 뭡니까? 유의성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도구들의 지시 연관 내지 유의성 그랬는데 베도이트장카이트 서로를 지시하면서 유의미하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망치와 못과 판자와 집 이런 것들이 서로를 지시하면서 서로를 유의미하게 하고 있지요. 그러한 연관을 유의미화하는 연관을 유의미성이라고 하는데 좀 쉬운 말은 지시연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망치가 못을 지시하고 못이 판자를 지시하고 판자가 벽을 지시하고 벽이 주택을 지시하고 주택이
비바람의 방비를 지시하고 비바람의 방비는 현존재의 거주를 지시하고 결국 현존재로 인해서 현존재를 중심에 놓고 또는 궁극목적으로 놓고 지시연관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가 보면 지시연관의 유의성, 이거는 현존지에 규제되는 것인데 이것에 의해 쓸모 전체가 규제되고 쓸모 전체에 의해 자리 전체가 규제되고 자리 전체에 의해 하나의 도구의 자리가 규제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제자를 용제자로 발견하면 용제자가 무엇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말은 그 용제자로 하여금 일정한 쓸모, 적합하게 쓰이는 것이 쓸모이고요. 이 쓸모를 갖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즉 망치를 망치로 발견하면 망치가 못 받기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고 이 말은 그 망치로 하여금 일정한 쓸모죠. 그 못, 적합하게 쓰이는 못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다. 그 쓸모를 허용해 준다는 말이다. 도구를 발견한다는 건 도구에게 도구의 쓸모를 발견해 주는 것이요. 그는 그 도구에게 도구의 쓸모를 허용해 준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이데크는 그것을 쓸모 허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벤덴라센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런데 전혀 없던 쓸모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어 있던 쓸모를 즉 숨어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의식 저편에 숨어 있어서 현재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던 현재적으로 알려지지 않던 그 쓸모를 다시 밝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쓸모들이 상호 연관적으로 성립하는 까닭에 용제자를 용제자로 발견한다고 하면 그 존재자를 하나의 상호 연관된 쓸모 전체에 의거해 또는 같은 의미로 쓸모 전체를 향해 자유롭게 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설명해 볼까요? 망치를 망치로 발견한다는 것은 상호 연관된 쓸모 전체, 즉 망치의 쓸모, 못의 쓸모, 판자의 쓸모, 건축의 쓸모 등등 이 쓸모, 상호 연관된 쓸모 전체에 의거해 쓸모 전체를 향해 그 망치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낯선 표현이죠. 자유롭게 해준다. 숨어있던 것을 드러내서 밝혀주니까 망치로 하여금 자신의 쓸모를 갖게끔 해주는 것이니까 망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도구들의 쓸모 전체는 그 자체로서는 궁극적으로 현존재 자신을 지시하고 있는 도구들의 지시연관 내지 유의성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네요. 자유롭게 하면서 누구를 용제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쓸모를 누구에게 용제자에게 쓸모를 허용함은 유의성에 대한 즉 쓸모 도구 연관의 유의성 또는 뭐 도구 전체의 유의성 도구 전체들이 서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음에 대한 선행적 이해에 근거를 두는 배려적 시선의 자기지시라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어려운 표현이 등장했던 자기지시. 현존재가
용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주택으로 하여금 나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벽으로 하여금 나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판자들로 하여금 나를, 못으로 하여금 나를, 망치로 하여금 나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망치와 못과 판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지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누가? 현존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 모두가 현존제 자신을 지시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현존제가 궁극목적 보름 빌렌이라고 전 시간에 우리가 말한 바 있죠. 보름 빌렌 궁극목적인 자기 자신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도구들의 지시연관도 성립하고, 도구들의 쓸모 전체도 성립하고, 도구들의 자리 전체도 성립하고, 특정한 도구의 자리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예, 도구의 쓸모 허용은 하나의 방면 속에서의 쓸모를 갖게 해줌으로써 하나의 방면을 전제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방면을 전제하는 것이네요. 자기 지시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쓸모 허용은 한 존재자를 하나의 쓸모 전체에 의해 발견함, 또는 용제자를 하나의 쓸모 전체로 자유롭게 함이고, 이것은 공간적으로 볼 때 용제자의 공간적 귀속성을 자유롭게 함, 즉 거리 잡고 방향 잡기 하면서 하나의 방면에서 용제자가 쓸모를 갖게 해줍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의 사물이 세계를 담고 있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나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동의한다면 어떻게 세계를 반영한다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하이데커는 공간의 측면에서, 공간이 세계의 공간적 특성인데, 그러니까 세계의 공간적 특성이 공간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리에서 구체화를 얻는다고 이야기했었죠. 현존제로부터 성립하는 지시연관, 자기 지시에 의해 성립하는 지시연관, 이것이 쓸모 허용을, 그리고 이 쓸모 허용이 용제자를 하나의 쓸모 전체로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공간적으로 볼 때 용제자의 공간적 귀속성, 즉 방면 속의 귀속성을, 방면 외로의 귀속성을 자유롭게 함인데, 이 자유롭게 함은 달리 말해 거리 잡고 방향 잡기 하면서 하나의 방면 속에서 용제자가 쓸모를 갖게 해줌이기도 하다. 그러네요. 거리 잡고 방향 잡기 하는 쓸모형은 따라서 방면의 선행적 이해의 근거를 둔다. 세계도 선행적으로 이해되어 있어요. 전 시간에 계시성이라는 말을 했죠. 현존제의 계시성, 현존제의 계시성이란 현존제에게 현장과 자기 자신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계시되어 있고 선행적으로 이해되어 있듯이 방면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방면은 도구 연관의 가능적 귀속성의 그 어디로이다. 어디로? 어디 그러면 자리였고요. 어디로 그러면 방면이었죠. 그래서
지시 전체 속에서 하나의 어디로가, 즉 방면이 앞서 그려져 있다. 그 항아리들의 지시 연관 속에서 어디로가, 즉 뒷뜰이라는 방면이 앞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디로 속에서 용제자는 그의 쓸모 성격에 있어서 발견된다. 뒷뜰 속에서 또는 뒷뜰 속의 장독대 위에서 고추장 항아리는 자신의 쓸모 성격이 있어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고추장 항아리에 다가설 수 있지요. 좀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시골에 계신 할머니나 시골에 이제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필요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이제 장독대의 항아리에 다가선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이제 고추장 항아리가 이 어디로 속에서 장독대 위에서 뒷뜰 속에서 자신의 쓸모 성격을 지닌 채로 있기 때문에 거의 무의식적인 교섭이 가능한 것이네요. 네, 이런 한에서 쓸모는 언제나 이미 하나의 어디로 내지 방면에 연관되어 있고 그렇게 공간적이고 방면을 보유한다.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보유해 왔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적 의미가 좀 드러날까요? 보유해 왔다라는 말에 시간적 의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해 온 것이네요. 네, 한 존재자의 쓸모형을 위해 전제되는 것은 쓸모 전체이자 지시 전체이고 또한 이 안에 놓여있는 하나의 어디로, 하나의 방면, 하나의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예, 공간 부여가 공간 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용제자를 내게 만나지게 함 내지 용제자를 그의 공간성애로 자유롭게 함, 이것이 방면에 의거해 용제자의 자리를 밝히는 것이자 이 자리가 속하는 방면을 여는, 방면이라는 공간을 여는 것인 한해서 공간 부여 내지 공간 마련이라고 표시합니다. 라움 게벤, айн 로이멘, 이것도 일상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일에서의 일상어죠. 우리 한국에서의 일상어는 분명 아닌 것이고요. 공간 마련이라는 말은 어때요? 좀 하나요? 이 공간 마련, 공간 부여라는 말이 쓸모가 규정된 자리 전체를 앞서 내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 마련이 공간을 바꾸거나 공간을 비우거나 공간을 정비하는 일 같은 용제자와의 그때마다의 현실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간 부여가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정비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봄철이 되면 방의 구조를, 그 물품들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머릿속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그 용제자들에게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용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이 머릿속에 선행적으로 잊은 다음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듯한 표현이 있네요. 선행적으로 계시된 공간은 용제자와의 그때마다의 주의세계적 만남에 있어 방면으로서의 공간의 만남이 선행한다는 의미로 선험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계시된 공간은 선험성을 갖는다. 이 선험이라는 말은 경험의 선행함, 경험에 선행한다는 성질, 이 선험성인데, 우리가 공간과 관련해 마련했을 때, 이 선행적으로 용제자와의 교섭에 앞서 선행적으로 계시된 공간이 선험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용제자와의 그때마다의 주의 세계적인 만남에 있어서 공간의 만남이 선행한다. 즉 공간의 만남이 먼저 있고 용제자와의 만남이 나중이다. 그런 점에서 공간이 선험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 속에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물어줬네요. 하나의 어띠로엘의 도구 연관의 귀속성이 도구의 지시 전체 내지 유의성에서부터 규정된다는 점은 그때마다 선행적으로 발견된 방면 내지 공간이 세계 속에, 즉 유의성 속에 놓여 있고 그것이 세계를 함께 구성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의성 속에 공간의 본질적인 공동 계시성이 놓여 있다. 즉 유의성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계시된 유의성 속에서는 공간도 공동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공간이 추상적 공간이 아니네요. 계속 용제자들과 용제자들의 자리와 또 도구 전체의 자리 전체와 또 도구 전체의 쓸모 전체와 또는 도구 전체의 의의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자꾸 말하다 보니까 여기 놓친 것 같네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네요. 한 도구 존재자의 공간성, 즉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그것은 결국 유의성의 근거를 두는데, 왜냐하면 유의성 속에서 공간이, 즉 방면이 공동으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 방면으로서의 공간은 언제나 이미 세계와 더불어 게시되어 있다. 이 공간은 언제나 세계 속으로 게시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서 세계의 한 구성 요소이다. Ein constituents 이랬네요. 세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누가? 공간이. 공간이 뭔데? 방면. 방면이 뭔데? 도구 존재자들의 자리 전체가 방면이다. 그리고 그 방면은 개개의 자리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공간은 세계 안에 있다. 어때요? 세계가 공간 속에 있다. 세계라는 말의 일상적 의미는요, 존재자들의 총합, 존재자들의 총합이 세계예요. 그 일상적 의미의 세계예요.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 속에 존재자들의 총합이 놓였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해한 세계는 뭐였어요? 존재자들의 지시연관, 존재자들의 유의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유의성의 개시성 속에 공간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공간이 세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와 더불어 게시되어 있는 공간은 추상된 공간 개념이 거기로부터 비로소 추상되어 나오는 그런 근원적인 공간이다. 네. 현존적인 공간성과 시간성의 연관을 살펴볼까요? 공간성이 시간성의 근거를 둔다는 생각을 나중이라는 말은 후기 철학인데요. 바꿨다고? 네. 공간성과 시간성이 근거를 주고 근거를 부여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공적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관계로 후기 철학에서 다루게 돼요. 현존자의 존재 방식은 존재론적으로 오직 시간성에 의거해서 가능하다. 예, 우리가 염려가 현존자의 존재의 전체성이라고 하고 그 염려를 우리가 도래, 기존, 현재라는 세 개의 시간성 개념들, 또 달리 말하면 시간성의 세 탈자태, 자기 이탈적 상태라는 의미에서 탈자태라고 하는데요. 도래, 기존, 현재가 시간성의 탈자태들이라고 해요. 그것에 의해서 염려가 성립한다고 말했으니까 현존의 존재 방식은 시간성이 가능하다. 이 표현이 성립하는 것이죠. 일어나면서 현존재의 특수한 공간성, 세계 안에 존재함이라는 현존재의 고유한 근본 규정성은 시간성의 근거를 둬야 한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현존재는 공간 마련 속에서 도구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리를,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서 자기에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실존하면서 현존자는 그때마다 이미 하나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 현존자의 공간은 추상 공간이 아니라 활동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방면이라고 불리는 것이 활동 공간이다. 현존자는 마련되어 있는 그 공간, 방면으로부터 그가 점유하고 있는 자리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그때마다 자신의 고유한 장소를 기정한다. 그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릴 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릴 때 방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에게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 속에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병원 속에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물놀이 하다가 기절했다는 해변가에 있나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방면 속에서의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방면 속에서 자리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세계가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왜? 세계와 더불어 공간이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공간은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다. 세계의 계시화대로 공간, 즉 방면이 계시되어 있다. 공간 마련이
실존론적으로 어떻게 현존주의 시간성에 근거하여 가능한가? 예,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마지막 논의가 될 텐데요. 이 공간 마련의 첫 번째 계기는 도구의 방향을 잡으면서 방면을 발견함. 그 도구의 기속성이 어디로를 발견합니다. 이런 어디로, 즉 방면이 도구의 쓸모와 본질적 연관을 갖는 까닭에 그 귀속성은 그 어디로에 기속해 있음은, 즉 방면으로 기속해 있음은 언제나 배려되는 도구의 쓸모 연관에서부터 규정된다. 방면이 이제 쓸모 연관에서부터 규정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쓸모 연관을 이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의 계시된 세계라는 지평이다. 그러네요. 거듭된 얘기네요. 계시된 세계의 유의성이 쓸모 연관을 가능해 해주고 이 쓸모 연관이 하나의 도구의 자리를 허용해 준다고 했습니다. 도구의 공간 마련은 쓸모 관계들을 보유한 채 얘기하면서 쓸모 관계들을 보유한 채, 보유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이게 시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잠깐 우리가 검토해 봤어요. 보유해온 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담겨지겠네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예상적으로 기대하면서 무엇을? 도구를, 하나의 도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도구에게 쓸모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쓸모 관계들을 보유해 온 채 하나의 도구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의 도구에게 쓸모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보유한 채로 얘기함이 도구의 방향 잡기이다. 쓸모 관계들을 또는 방면을 보유한 채 하나의 도구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도구의 방향 잡기이다. 도구를 방면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도구의 방향 잡기이고, 쓸모를 부여함은 도구를 가까이 함이자 도구를 현재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보유라는 말과 얘기라는 말과 현재화라는 말이 이게 다 탈자태로서의 용어들이에요. 보유, 얘기, 현재화라는, 보유는 기존의 한 양상이고요. 얘기는 도래의 한 양상이고요. 현재화는 현재의 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곧 도구의 공간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성이다 라는 것이네요. 설명을 보면요. 현존재의 공간 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존재가 도구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라는 지평에 근거를 두고 있는 쓸모 관계들이 보유된 채로 있어야만 하는데, 이 쓸모 관계들 속에는 공간적 쓸모와 어디로 일반, 즉 방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방면 일반이, 방면도 단위적인 것이죠. 이거 명륜동 방면, 넓게 말하면 종로 방면, 더 넓히면 서울 방면, 이렇게 단위적인 것이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들 방면 일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된 쓸모 관계들 내부에서 비로소 방향 잡기가 수행된다. 이 방향 잡기는 시간적으로 하나의 어디로 이 얘기에 근거를 둔다.
방면의 얘기에 근거를 둔다. 또는 방면 속의 한 도구의 한 용제자의 얘기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한에서 하이데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방향을 잡으면서 방면을 발견함은, 즉 공간 마련은 가능적인 저기로와 여기로에 대한 보유적 얘기, 이 방면이나 저 방면에 대한 보유하면서 얘기함에 근거를 둔다. 다시 볼까요? 하나의 존재자의 방향을 잡으면서 그 존재자가 속한 방면을 발견하면 저 방면이나 이 방면에 대한 보유해 왔으면서 얘기하는 일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공간 마련의 두 번째 요소는 용제자나 전제자에 대한 가까이함, 거리 잡기이다. 배려함은 앞서 발견된 방면에서부터 거리를 잡으면서 가까운 곳으로 되돌아옴이다. 이러한 되돌아옴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곳의 현저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말해볼까요? 방향 잡기와 거리 잡기를 통해 구성되는 공간 마련은, 즉 한 존재자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면 따라서 보유하며 얘기하며 현재화하는 현존재의 시간성에 근거를 둔다. 방면을 보유해 왔고 방면을 얘기하고 또 하나의 존재자를 얘기하며 하나의 존재자를 현재화하는 현존재의 시간성에 근거를 둔다. 이게 공간 마련의 시간성이네요. 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쳐야 할 텐데요. 이 수학적인 공간, 추상적 공간이요. 이것은 세 단계를 걸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스카 베카라는 공간 연구 현상학자인데요. 공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형태 기술, 또 상태의 분석, 그리고 본래적인 측정의 단계. 근데 산의 형태를 기술할 수 있죠. 그리고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렇게 분석해오고, 그 다음에 예상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 자료를 갖고 측정하게 되겠네요. 이 측정 단계, 형태 기술은 그림 단계인가요? 상태 분석은 기하학적 단계고 측정은 수학적 단계이네요. 미술학, 기하학, 수학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수학적 공간이, 추상적 공간이 또는 물리학적 공간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3차원적 공간의 근원은 동질적 자연공간인데, 이 자연공간은 자연 속에서 표상되는 단지 존재하는 외연적 사물들의 연관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세계는 그러나 주위 세계의 변형이다 그랬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었겠네요. 하이데크 문장들이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서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